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 습도가 궁금하시면 이분의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습도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축한 남자 이우영입니다. 오늘도 습도가 좀 높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시사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오늘 습도가 상당히 높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요즘은 늘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좋아요. 아니 좋아. 아니 또 젊어 보이고 좋은데 뭐. 근데 오늘도 습도가 높구나. 네. YTN 라디오 말을 자꾸 딴 데 돌리지 마시고요. 딴 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하더라도 이 얘기부터 끝맺죠. 네. 예, 좋아요. 예. 네. 하세요 이제.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증샷 이렇게 이벤트를 열었어가지고 문자를 왔던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제 전 방송국까지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분이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헤어스타일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앵커께서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습도가 높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커피 쿠폰 이벤트를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제 단어가 워낙 많아서 좀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정면 이 두 글자로 이행시 재밌게 보내주시고 또 센스가 있으신 분들 이게 이행시지 않습니까? 시적 허용을 어느 정도 허용해 드릴 테니까 정면으로 이행시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아이디어도 새록새록이고 제가 헤어스타일도 매일매일 새롭고 예시로 정면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일본 오염수 관련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인 8월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간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어제 내놓은 종합보고서에서 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에 따라서 주변국 또 일본 내 어민들에게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한 뒤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8월 방류 개시 가능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소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는 방침에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지난 1월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올해 봄이나 여름 무렵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모레 교부할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IAEA의 종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본 정부는 바로 방류에 나서지 않고 우선은 국내외 여론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어제 도쿄 총리관저에서 보고서를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지도자다.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방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본은 일단 국내에서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면서 이해를 구한다고 하고요. 또 2015년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관계자 이해 없이는 오염수에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주변국에 대해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국, 중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방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일본의 신문이죠.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에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내외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는 11월 후쿠시마 현의회 선거 등 올 가을 이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고 하고요. 또 주변국으로 살펴보면 대만도 선거 있죠. 네, 내년 1월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고 내년 4월에는 우리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미루게 되면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지렛대로 일본과 친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유다. 이렇게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자, 일단 정부와 대통령실은 존중한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본이 방류 계획에 있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고 IAEA도 적극 협조했다. 방류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미국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이 해양 시뮬레이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한 대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두 군데에서 이제 합동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면 이제 해류가 러시아, 뭐 알래스카 이렇게 해서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서 일본으로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4, 5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빨리 도착하는데요.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런데 빨리 도착함에도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그러면 일단 존중한다라는 정도에서 그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분석 보고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석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아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비설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어떻게 됐던 간에 일본 지금 참고적으로 IAEA에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이거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IAEA 보고서 채택할 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중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눈치를 봤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성립하기가 힘들죠. 왜? 중국하고 미국이 당사국인데 중국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제치고서 일본 얘기를 듣는다라는 논리는 좀 성립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래서 IAEA가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이 보고서에도 예를 들면 미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에 좀 몰두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를 할 때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역시 준비하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예. 네. 국제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반응이 다른 것처럼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공방이 여전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인사들이 합쳐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 대책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진작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2020년 10월 26일 제가 구체적인 의원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여당에 상당히 비중 있는 의원인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에도 도지사는 국민의힘 이때는 무소속이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에는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서 앞장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면 2021년 4월 19일 날 당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 국가안보실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정부 질문장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 26일 날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 관할내 사항이기 때문에 주권적 영토내 사항이고 일본에는 투명한 정보를 공유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정반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설득력이 좀 떨어지네요. 설득력도 네. 떨어지고 입장 바뀌었다고 전혀 딴 소리들 양쪽에서 여야가 모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뜩이나 정 떨어진 정치권에 국민들이 정 떨어져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가 여당일 때는 막 또 어쩔 수 없다 아예 이해가 좋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야당 되니까 막 뭐라 그러고 지금 여당은 또 옛날에는 지금의 야당 얘기를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사실 가뜩이나 정 떨어지는데 더 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떠나간 국민들의 조금이라도 남은 애증이라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 건강만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대책위원회 이런 거 해야죠. 여기 국민의힘도 들어가죠. 더불어민주당도 들어가죠. 네. 오케이. 이런 건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싸우면 안 돼요. 네. 예? 대책위원회 그러고 서로 또 싸우면 이거는 진짜 모토로 그럼 이런 거 만들었냐는 얘기 듣죠. 네. 앞서서 제가 내드렸던 미션인 정면의 이행시 앞에 정자를 정 떨어진 계속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 생각만 하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이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구현 국무 1차장이 오늘 이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 내린 거에 대해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드려왔었고 이번에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만 이번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는 7일에서 9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렇게 저희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방안을 고려해서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박 차장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설명하는 거라면서 우리의 기술 검토하고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재료의 분석 내용 그리고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우리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게 이제 박 차장의 입장이고요. 또 어제도 이제 이런 해산물 생선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종에도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양자 간의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그에 대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의 오늘 일일 브리핑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일부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장외투쟁보다는 이제 입법투쟁 쪽으로 좀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입법투쟁을 하는 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이제 멘트 따려고 전한 기자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야당이 응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아까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 여기에서 우리 정부 절대로 이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좀 수입해달라고 우리 정부한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야당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들어가지고 그거 우리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야당의 스탠스는 저는 야당으로서 외교 차원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분석한 분석 결과 이거를 신중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자세하게 발표를 해서 일반 사람이 들어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확실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어제도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R&D 나눠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미 뉴욕대 방문 당시 제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서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다. 특히 제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외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말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서 내놓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앵커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된 거는 바로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 덕분이다. 네. 전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사회과학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발전에 제가 뭘 기여했을까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진짜 과학기술인들은 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정말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이 R&D 투자라는 것을 정말 필요한 것.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뛰어난데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왜 한쪽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일본어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에만 그거 몰라요? 네네네 알고 알죠? 있습니다. 네. 일본어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네. 하는데 일본어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를 자꾸 북돋아져서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 맡았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학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초월해서 정말 편견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요새 가뜩이나 이 잠재적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다시 되살릴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방송업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뉴스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권 추천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을 했고요.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제 방통위 위원장은 지금 공석이죠. 네,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보면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을 행할 수 있다를 이 사안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 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행 방안을 KBS와 또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방통위 사무처는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KBS와 수탁자가 이행 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설명을 했고요. 반면 KBS는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 또 헌법 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일단 김효재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KBS가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을 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그러면서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조금 전에 제가 퇴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대로 정말 시행이 된다면 KBS에겐 정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앵커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그런 네. 입장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걸 만약 이런 식으로 분리징수를 하면 입법을 통해 가지고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 분리징수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리징수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전기값이 싸게 느껴지는 싸졌다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싸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거 분리징수 안 하고 그냥 같이 통합징수한다라고 그런 법안을 올릴 경우에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거를 만든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그렇게 그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것이 KBS가 이제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것과 그리고 김현 위원이 헌법으로 이거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들을 어떤 그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추진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텐데 만일 그 판단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가처분 신청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 어쨌든 좀 지켜는 봐야 될 텐데 그걸 법으로 막기는 지금 쉬운 건 아니다. 아무리 야당이 이거를 막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KBS 수신료 분리 문제는 좀 그러니까 KBS 입장에서 볼 땐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수신료 문제는 거의 전 세계 공영방송이 있는 나라에서는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올릴 수도 없고 물론 없앤 나라가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2024년부터인가 없애는 국가가 생겼는데 이거는 아마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OTT 그렇죠.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방송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영방송 갖고 있는 나라들 다 고민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인간 습독의 우리 네.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